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달라도 너무 다른 일본인 위안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에 이어서 일본인 위안부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인 위안부 게이코입니다. 두 편으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중국에서의 일본인 위안부 게이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텍스트는 센다 가코라는 일본인 작가가 쓴 종군 위안부 게이코 사선을 넘은 여자의 증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책은 이 화면에 왼편에 보이는 이 책이고요. 종군 위안부 게이코 이렇게 돼 있고, 사선을 넘은 여자의 증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종군 위안부 게이코라고 하는 책은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이 책이고요. 센다 가코라는 사람이 저자고요. 센다 가코입니다. 1924년생이고 2000년에 죽었습니다. 이분은 신문 기자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는 프리랜서 작가를 했는데, 주로 전쟁 관련 다큐멘터리 이런 저술을 많이 했어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때인 1970년대에 이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이 종군 위안부라는 책을 냈습니다. 1973년에 이 책이 나왔고요. 사실상 종군 위안부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선구적인 업적을 남겼지만 사실은 상당한 문제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군 위안부 20만 명설 이런 걸 주장을 한 건데요. 20만 명설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1969년에 신문인가에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일본인 위안부가 20만 명이었고 그 중에 조선인 여성이 5만에서 7만 명이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실렸는데, 이 센다 가코가 이 이야기를 받아서 이 종군 위안부라는 책에 일본인 위안부 20만 명, 또 조선인 위안부 5만에서 7만 명 이 설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 위안부 20만 명설이 널리 퍼지게 된 건데, 한 사람이 별 근거 없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또 받아가지고 비슷한 주장을 반복하면은 나중에 그게 정설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41년 겨울 소만 국경지대에서 관동군이 특별 대연습을 하면서 조선인 위안부 3만 명을 동원하려고 하다가 2만 명만 실제로 동원했다고 하는 주장도 했습니다. 관동군 70만 명이 동원된 대훈련이긴 했습니다만, 불과 2달간 전개된 훈련에 위안부를 3만 명씩이나 동원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관동군 출신자 중에 이 이야기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센다 가코는 일본군이 대규모로 위안부를 동원했고 특히 다수의 조선인 여성을 동원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의 주장에 대해서는 1차 자료에 입각하기보다는 회고록과 같은 단행본이나 잡지 기사 이런 것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다 가코의 저작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독해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군 위안부 게이코라고 하는 1985년에 나온 책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책이 게이코라고 하는 한 위안부의 행로를 추적한 책으로서 그 전까지의 센다 가코의 주장과는 다른 내용도 담고 있어서 이 게이코라고 하는 여성에 대한 심층 취재에 입각한, 그래서 많은 사실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위안부 게이코는 1916년생이에요. 큐슈의 히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본명은 사사구리 후지예요. 게이코는 창기가 돼서 쓰게 된 이름이고요. 큐슈고요. 큐슈의 북부 지역이죠. 여기 후쿠오카가 있고 나가사키가 있고 여기 기타 큐슈가 있습니다. 구마모토 있고요. 이 게이코는 큐슈에서 후쿠오카 현의 이 히코산이라고 하는 산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빈농가고요. 11남매 중에 장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이코가 17살이 됐을 때 12번째 아이가 생겼어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더 이상 너를 여기서 키울 수가 없다. 네가 좀 나가다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냥 나가는 건 아니고 유곽에 파는 겁니다. 아버지가 뭐 최대한 돈을 엄청나게 뜯어내서 이 자기 딸이 큰 빚을 안고 창기 생활을 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후쿠오카에 있는 오하마 유곽이라고 하는 사창가가 있는데 이 사창가에 40엔, 그러니까 당시로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40엔을 전차금으로 받고 딸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17살 때부터 창기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 오하마 유곽은 후쿠오카 부두와 가깝습니다. 왜 부산에서 고속 페리를 타면 3시간 걸리면은 후쿠오카에 가잖아요. 이 후쿠오카 부두와 가깝고요. 이거는 오하마 유곽에 일부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옛날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집도 옛날 유곽으로 쓰였던 집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고요. 물론 그 뒤로도 약간씩 손을 봤습니다만은 집의 골격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게이코는 1933년부터 37년까지 이 후쿠오카의 사창 오하마에서 창기 생활을 했는데 원래 전차금이 40엔이었는데 69엔으로 전차금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때 한 손님이 70엔을 줘서 이 채무를 변제를 시켜줬습니다. 돈을 갚아주게 된 계기가 좀 특이한데 이 손님이 원래 후쿠오카에 주둔한 일본군 하사였는데 하룻밤을 이 게이코가 잤어요. 그리고 나서 성병이 옮아서 나중에 진급심사할 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제대하게 됐는데 오히려 그게 고맙다고 자기 돈 중에서 70엔을 이 게이코한테 줘서 그 빚을 갚게 해준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게이코가 오하마 유곽을 떠난 건 아니에요. 떠나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다만 빚이 없는 상태로 창기 생활을 또 계속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게이코의 빚을 갚아줬던 청년은 중일전쟁이 발발하니까 다시 일본군에 입대를 해서 중국전선 난징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중일전쟁이 일어나니까 중국전선에 일본군들이 대거 파견되고 각 전선마다 위안소가 설치되게 됐죠. 바로 37년 12월쯤에 일본군의 한 군납 상인인 이시바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오하마 사창가로 온 겁니다. 게이코와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그때 전차금 1,000엔을 주겠다고 하면서 유혹을 한 거예요. 이 이시바시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는 상해 주재 영국 상사의 직원이었는데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중국에 주둔한 일본군 제11병참 사령부의 군납업자가 됩니다. 그런데 37년 12월 23일에 이 일본군 병참 사령부가 이시바시를 포함한 군납업자들을 소집해서 일본으로 가서 위안부를 모아서 이듬해 그러니까 38년 1월 3일까지 그러니까 날짜로는 한 열흘밖에 안 돼요. 1월 3일까지 귀환하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대략적인 계획은 이 위안소는 군이 직영하고 위안부에게는 1인당 전차금을 1,000엔씩 준다. 이 1,000엔을 다 갖고 나면은 위안부들은 행동의 자유가 있다. 이런 거고요. 이시바시는 15명을 모집하기로 해서 일본군으로부터 15,000엔을 받아서 빳빳한 신권 있죠. 그 신권을 받아서 일본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인 큐슈의 이이즈카라는 탄광촌에 있는 유곽을 찾아가서 알아봤는데 위안부를 모집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안부에 포주가 있고 포주에게 여성을 소개해주는 뚜쟁이, 제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단계의 모집책과 업주가 있는데 1,000엔을 위안부에게 주고 나면은 그 사람들한테 뭔가 대가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창기 모집 루트를 통해서는 모집하기가 어렵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 후쿠오카로 와서 일단 사창가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자기가 만나게 된 이 게이코를 우선 유혹을 한 거고요. 그리고 자기의 상업학교 동창으로서 탄광회사에 인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 사람과 상의를 하니까 탄광촌에 가면 조선인 광부들의 딸이 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권유를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북부 큐슈의 탄광촌으로 가서 조선인 광부의 딸들을 대상으로 위안부를 모집하게 됐습니다. 이시바시는 이 게이코에게 다음과 같이 설득을 했어요. 전차금은 1,000엔이다. 게이코로서는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거금이죠. 그리고 중국에 가면 군 직영으로서 군이 포주이기 때문에 전차금을 부풀려서 계속 속박할 이유가 없다. 곧 자유를 얻게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게이코가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병사 1인당 이용료가 2엔이라는데 500인을 상대하면 1,000엔이 되고 그러면 신분이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병사들의 일회 이용 시간은 최대 30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5명을 상대하면 150분, 2시간 반 정도인 거고 뭐 이런 식이면 하루에 20명도 소화할 수 있다. 최대 10시간 잡아서 20명도 소화할 수 있고 한 달 25일을 일하면 500명을 상대할 수 있고 그러면 한 달 만에 이 전차금을 다 갚을 수 있다. 그리고 돈을 좀 더 모아서 돌아오면은 야키도리 집을 개업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게이코는 중국에 가면 자신의 빚을 갚아주고 일본군에 입대했던 그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게이코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이시바시는 또 이렇게 권유합니다. 동의하면 바로 100엔을 주고 집결지인 나가사키 여관에서 나머지 900엔을 주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게이코는 이 이시바시를 따라가게 됐고요. 이시바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큐슈 탄광지대에서 조선인 광부의 딸들을 대상으로도 위안부를 모집을 했습니다. 당시 조선 농민은 조선으로 모집원이 건너오면 이 사람을 따라서 큐슈 등지로 넘어가고 그럼 큐슈 등지에서 이 사람들을 모으는 오야가타라고 하는 소개업자가 있고 이 사람이 탄광주에게 이 농민들을 넘겨서 광부를 만드는 시기였는데요. 이시바시는 이 오야가타를 통해서 광부의 딸들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게이코가 만난 김필연이라고 하는 조선인 여성이 있는데 1920년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37년 말 당시 만 17세고요. 1932년 12살 때 아버지가 탄광일에 종사하기 위해서 큐슈로 넘어오게 됐고 아버지는 광부 일을 했고 엄마는 자벽부를 일을 하고 본인은 탄광의 그 식당 같은 곳이죠. 한바에서 취사일과 세탁일을 하면서 한 달에 5.5엔에서 7엔, 물론 아주 저임금이죠.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인 오야가타가 중국 전선에서 군인 식사 시중을 들고 세탁일을 해주면 전차금 1,000엔을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1,000엔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오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일본군의 취사나 세탁일을 해주는 것만으로 전차금 1,000엔을 준다는 것을 믿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김필연의 아버지는 위안부 일임을 인지했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조선인인 이금화라고 하는 여성도 1920년생으로서 17살이고 바로 김필연이 일했던 한바의 이웃 한바, 거기서 역시 취사나 세탁일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제안을 받고 또 전차금을 1,000엔을 받고 따라오게 된 겁니다. 김필연은 큐슈 북부의 카오라고 하는 탄광촌에 살고 있었는데 좀 확대한 지도입니다. 여기가 후쿠오카고 뭐 그렇게 멀지 않죠? 카호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유명한 탄전지대입니다. 이 사진은 뭐 선명치는 않습니다만은 카호의 탄광촌 모습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탄악지대인데 고원지대처럼 좀 평평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타오의 탄광촌으로서 최근까지도 남아있던 유적이라고 하고요. 이 집 하나하나에서 이제 광부들이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제가 전에 이 카호 인근에 다가와라고 하는 탄광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석탄 박물관식으로 이 폐광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거기를 방문해서 찍은 사진인데 비슷하죠? 광부 사택이에요. 물론 박물관으로 개발을 하면서 잘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모양은 이 두 가지가 같다고 하겠습니다. 게이코는 이 김필연과 이금화를 나가사키 여관에서 만났는데 조선인 여성 모두 11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얼굴에 분 바른 여성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고요. 따라서 남자 경험이 전혀 없었던 여성들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시바시라고 하는 군납업자가 모집을 해서 일본인 여성, 조선인 여성, 이 여성들이 모인 것은 1937년 12월 30일이에요. 나가사키 여관에 모였습니다. 게이코가 가보니까 일본인이 자신을 포함해서 7명이고 조선인이 11명이었다고 하는 거고요. 여관에서 대기를 하다가 그날 밤이 되니까 이제 출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관에서 나와서 일렬로 줄을 서서 걸어갑니다. 부두까지 가서 부두의 창고 안에서 집결, 역시 대기를 하다가
육군이 징발한 수송선에 탑니다. 보통의 여객선이면 왜 그 올라가는 무슨 트랩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화물선에 타는 거예요. 화물선에서 줄사다리 같은 걸 내려놓고 그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특히 조선 여성들 경우에는 아이고 아이고라고 하는 비명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배에 타서 이번에는 화물을 싣는 배의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똥오줌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뭔가 하니까 그 옆에는 군용 말들을 수십 마리를 싣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말들이 실려 있는 그 옆칸에 타서 중국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군수 화물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거는 중국으로 가면서 별다른 출국 수속을 밟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무직업자가 여관까지 이 여성들을 모아와서 거기서부터 부두까지 걸어가고 부두 창고에서 대기하다가 육군의 수송선에 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1937년 12월 21일 이후에 중국으로 가려면 임시 작부 영업 허가원, 사진 두매, 부모 친권자의 승낙서, 또 인감 증명서, 호적 등본, 조사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개입고의 증언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승낙서를 얻는다거나 또는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다든가 하는 것 없이 그냥 군납 상인을 따라서 별다른 도항 수속 없이 군 수송선에 탑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인 여성의 경우 별다른 출국 수속이 없었던 것은 마찬가지지만 부모의 승낙서라든가 호적 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는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이코는 같은 위안부에 속한 조선인 여성의 한자 이름을 대개 알고 있었는데요.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조선인 여성이 자신의 한자 이름을 알려주었을 리는 없고요. 모집인 이시바 씨가 호적 등본 등을 건네받아서 조선인 여성의 한자 이름을 확인했고 게이코가 그 이시바 씨로부터 한자 이름을 들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게이코는 소학교를 졸업하고 고등소학교를 1학년 다녔기 때문에 이름에 쓰는 한자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튼 이렇게 12월 30일 밤 늦게 나가사키를 출발해서 중국 상해로 가는데 무려 3일이 걸려요. 38년도 1월 2일 날 밤에 도착합니다. 배가 지그재그로 이동하면서 가느라고 3일씩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이 부두에서는 다시 군의 트럭을 타고 2시간을 달려서 상해 북부에 있는 한 학교 건물, 그러니까 일본군이 물론 징발을 한 거죠. 그 학교 건물에 도착했는데 이 게이코 일행은 18명이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 이시바 씨와 같이 군납업자로서 여성들을 모집해온 사람들이 모두 6명이었던 겁니다. 6개 팀이고 그래서 129명이었다고 하는 거고 그때부터 며칠 동안 이 교실에서 숙박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에 도착해서도 입국 수속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군이 직접 군납 상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여성들을 모집해서 데려온 거기 때문에 별도의 입국 수속, 입국 심사 이런 거 없이 바로 위안소로 직행한 케이스이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상해인데요. 처음에는 이 양가댁이라고 하는 곳에서 위안부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양가댁에서는 군직영 위안소였고요.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군직영 위안소를 폐지하면서 민영 위안소로 바꾸는데 애초에 이들을 모집해왔던 군납 상인들에게 위안소 운영을 맡깁니다. 위탁은 아니고 어쨌든 이 민간인들이 책임을 지고 위안소를 운영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위안소는 군직영으로 설치가 됐는데 그거를 민영으로 바꾼 이유는 이용률이 매우 저조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병사들은 대개 상하이 밖 전선에 있는데 위안소는 상하이 시내에 있으니 이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장싱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새 위안소를 만들고 거기서 위안부 일을 하게 됐습니다. 18명이 한 곳으로 가는 건 아니고 18명을 3명 내지 4명 이렇게 5개 조로 편성을 해서 분산 배치했다는 거예요. 게이코는 김승이라고 하는 조선인 또 정유아라고 하는 조선인과 함께 이 장싱이라고 하는 곳에 배치된 거고요. 그렇게 가니까 이제는 병사들이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첫날은 게이코 24명, 김승희 19명,
정유와 17명 이렇게 상대를 했다 그러고, 나흘째 되는 날부터 좀 감소해서 하루에 한 10명 정도를 상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10명, 20명 상대를 하니까 이 게이코 일행 18명은 4월 달까지 불과 2달 만에 2,000엔의 전차금을 다 갚고도 어떤 위안부 경우에는 200엔에서 500엔까지도 저금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서는 상당한 고수익이었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위안소에 병사들이 몰려와서 긴 행렬을 짓는 것은 전투 출정하기 바로 전날이나 또는 그 기환 직후였다고 합니다. 자, 전투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지도 모르는 데서 오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섹스로 풀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꼭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게이코가 겪은 바로는 그럴 때 섹스는 하지 않고 단지 위안부의 젖가슴을 빨면서 엄마 엄마, 물론 일본어로 하겠죠. 엄마 엄마 소리를 반복하는 병사들이 여럿 있었다고 해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았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 병사보다도 나이가 어린 17살 정도였는데, 그런데도 엄마 엄마 하면서 그 조선인 위안부의 젖가슴을 빨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게이코는 자신들도 슬픈 존재지만 병사들도 슬픈 존재라고 생각했다 하고요. 박유하 교수가 말한 바 위안부가 병사에게 동병상련을 느끼는 제국의 위안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병 제124 연대가 상해로 이동함에 따라서 다시 상해로 이동하게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상해 인근에 있는 자딩이라고 하는 곳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습니다. 1938년 10월이 되니까 일본군이 이 124연대를 포함해서 제21군이라는 것을 새로 편성하고 새로운 작전 계획을 수립해요. 중국의 남부지방을 침략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게이코 팀이 소속되어 있는 육군 보병 제124연대가 광둥에 상륙하게 되고요. 이 게이코 일행도 다시 광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이 상해 지역에 있다가 부대가 중국 남부지방 침략을 위해서 이 광둥으로 이동하니까 게이코 일행도 같이 이 광둥으로 이동한 거고요. 처음에는 중산대학이라는 곳에 인근에 위안소를 차렸다가 정청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서 위안부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 게이코 일행은 정청에서 1938년 10월부터 41년 한 10월까지 거의 한 3년 동안 위안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군위안부 게이코라는 책에서는 이 3년 동안의 위안부 생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마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차금은 다 갚고 따라서 자유의 몸이었지만은 일본 군이 사실상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럭도 또 선편도 마련해주지 않아서 돌아갈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어쨌든 위안부 생활을 계속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이코의 증언에는 위안소 업주의 학대, 폭행 이야기는 없습니다. 게이코는 큐슈 후쿠오카의 오하마 사창 시절에 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포주의 고리대 갈취라든가 폭행, 또 아픈 위안부 방치 등을 일일이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창기가 배가 아프다고 호소를 했는데도 포주가 그걸 무시하고 계속 손님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창기가 실신을 했는데 나중에 병원에 데려가 보니까 맹장염이었고, 맹장이 터져서 이미 복막염으로 번졌고, 그래서 며칠 만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게이코는 사창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의 일본군 위안소에 관해서는 학대와 폭행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학대라든가 폭행이 없었기 때문일 텐데요. 여기에는 일상적인 일본군의 위안소 관리 외에도 게이코가 속한 위안소의 업주 겸 관리인이 포주 출신이 아니라 전에는 상하이 주재 상사원이었고 당시는 일본군 군납 상인이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게이코 일행은 1938년 1월부터 1941년 10월경까지 거의 4년 가까이 위안부 생활을 했는데요. 그 과정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게이코 일행이 중국의 위안소로 가게 된 것은
상해의 일본군 병참부가 직접 위안소를 조직했기 때문입니다. 군납 상인이 병참사령부의 명령을 받아서 위안부 모집차 후쿠오카 등 큐슈로 왔고 그 전차금도 군이 직접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큐슈에서 위안부들은 일본인 여성, 조선인 여성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갈래로 모집이 됐는데 둘 다 자발적 계약에 의한 위안부 조달이었습니다. 일본인 여성은 후쿠오카에 유학에서 창기로서 일을 하고 있던 여성들이었고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전차금 1,000엔을 받고 중국으로 가게 된 거고요. 조선인 여성의 경우에는 대개 탄광촌의 조선인 광부의 딸인데 한바의 취사나 세탁 일을 하고 있긴 했지만 창기업에는 종사하지 않았던 여성들이었고 그러나 역시 전차금 1,000엔을 받고 자발적인 계약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군납상인의 인솔하에 출국 심사 없이 군수송선으로 직접 상해로 직송이 됐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별다른 입국 수속 없이 군지경 위안소로 갔습니다. 군지경 위안소는 그러나 이용률이 저조해서 군납상인에 의한 민영 위안소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이용객이 늘게 돼서 첫 석 달에 전차금을 다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 10개월가량 상해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는데 부대가 광둥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위안부들도 광둥으로 이동하게 됐고요. 거기서 3년가량 위안부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차금 1,000엔도 직접 지급이 됐고 위안소 업주의 학대도 별반 없었습니다. 다만 일본군이 귀국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지 않아서 자유로 귀국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1938년 1월부터 1941년 한 10월까지 근 4년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괜찮았을까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